1일차는 선형 왜곡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 이거는 프로세싱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인버스 필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다음으로 나올 거는 이제 비선형성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 선형이라는 대역이 얼마나 작냐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스피커 잴 때 오디오 스피커는 1와트를 갖다 기존에 기본 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1mW, 뭐 헤드폰, 이어폰 같은 경우는 되는데, 그 구간이 선형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 비선형 구간이에요. 예를 들면 8호입니다. 그럼 2.8V가 1W죠. 네? 근데 이 스피커가 언제, 이렇게 큰 스피커가 언제일 때 선형인 줄 아십니까? 0.1V 정도가 선형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가 선형인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가? 0.03V 이상 들어가면 비선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째서 이제 쓰고 있고, 그걸 갖다가 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 오늘은 사실 선형해가지고 T라고 스몰이라는 사람이 만든 TS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결국 배우는 건데, 그게 다 틀립니다. 오늘은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아, TS 파라미터가 어떤 경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가지고 설계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정을 해서 이제 비선형에 대한 걸 보고. 우리가 아무리 뭐 선형 파라미터 가지고 뭐 Q값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뭐 포트도 설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0.1V로 들을 때 얘기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듣는 레이티드 파워 아니면 그 절반이라도 들을 때는 싹 다 바뀝니다. Q값도 바뀌고 나중에 뭐 온갖 파라미터들이 전부 다 그 볼테지에 따라서 변이에 따라서 바뀌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사실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뭐 유닛 업체가 주는 DS 파라미터대로 내가 뭐 박스를 설계하지 않습니까? 잘 안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네. 아, 선형 비선형은 그 선형 시스템 이론에서 나오는 뭐 그대로 일단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kHz 톤만 넣었다. 그럼 1kHz만 나와야 되겠죠. 2kg, 3kg, 4kg 나오는 것들은 비선형성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바뀌면 안 되겠죠. 타임 인베리언트가 되게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오늘 잴 때 다르고 내일 잴 때 다르고 10시간 뒤에 다르고 100시간 뒤에 다르고. 스피커가 절대 시간에 대해서 있잖아요. 나중에 알겠지만 스티프니스는 시간에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되어 있습니다. 변이가 조금만 커지면 있잖아요. 구동세기도 팍팍 바뀌고 스티프니스도 팍팍 바뀌고 인덕턴스 값도 팍팍 바뀌고 마찰 저항 값도 팍팍 바뀌고 안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거의 하나 진동 질량 빼고는 싹 다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선형 파라미터라고 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상수값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게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지. 다 변수인데 어떻게 상수로 보고 하냐. 근데 이렇게 작게 들을 때는 그걸 상수로 치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듣는 게 전부 다 이제 변수 구간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근데 선형부터 알아야 됩니다. 시작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상수의 의미를 알아야 변수의 의미를 알 거 아닙니까? 그쵸? 얘 가보니까 아무데나 설계도 되든 하면서 이제 아무데나 해보십시오. 그게 잘 나오나.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를 몇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나오는 거고,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대부분은 이런 것까지 보는 그런 측정 장비들이 없어요. 비선형성을 어떻게 분석을 할 건가. 이번에 그 사실이 그런 스피커에 대한 설계 실무 교육이거든요. 클리펠 장비를 활용했다 그랬는데, 그거는 왜 클리펠 장비를 활용하냐? 뭐, BNK 장비도 있고, 사운드 책도 있고, 메타니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아마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 사실 아시겠지만, 클리펠 장비는 다른 거 하나는 물리적인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유효합니다. 다른 장비들은 보통 음향 기반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로폰 기반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때문에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추지를 않습니다. 근데 클리펠 장비는
스피커를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선형 모델링, 비선형 모델링. 모델링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섬세하게 보여져요. 그 모델링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다이나믹 스피커 기반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정전형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압을 재면 뭐로 재든지 다 측정 가능하잖아요. 음압 시그널이니까. 그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전자석 기반에도 측정이 안 되고요. 음압 측정은 다 됩니다. 기본적으로 4개를 측정하거든요. 전압 측정, 전류, 변이, 음압액을 4개로 동시에 측정을 하는 게 클리펠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측정 데이터를 갖다가 조합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원인을 다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근데 음향을 처음 접하고 내가 이론을 잘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세로축을 볼 때, 가로축을 볼 때 이거는 좀 더 주파수고 이게 음압이었지 않습니까? dB, SPL 해가지고, 그쵸? 근데 이게 갑자기 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변이가. 하면 내가, 여러분 변이가 되면 음압하고 변이 사이의 관계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음향학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 변이 커브는 이렇게 나오는데 음압으로 됐을 때는 이렇게 나올까? 이게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육이 시작되면 이론적인부터 등가 모델부터 쭉 배워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는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최대한으로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그쪽에 혹시 전문가가 있으면 또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한테도 또 그쪽 관련된 거 물어보고 전기전자 전공한 사람 있으면 등가별에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녁 때 뭐 회사에 돌아가셔서 이 강의라는 게 자기가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내가 교육하면서 알고 싶었던 거는 저한테 메일로 주십시오. 꼭. 그래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제를 전달하든지 설명할 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회사에서 뭐 하는 현장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양반이 뭐에 관심 분야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뭐 쉬는 시간에 물어봐도 되고요. 그 외에 뭐 다른 거 일단은 뭐 메일상으로 늘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이제 메일로 이렇게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선형 파라메타에 대해서 할 거고 집중이라는 말이 있죠. 럼프드 파라메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날이 선형인데 디스트리뷰티드 파라메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non-linear 파라메타로 들어가. non-linear 파라메타인데 레귤러한 파라메타, 일레귤러한 파라메타 이렇게 하면 4일차가 끝납니다. 아시겠죠? 리니어인데 럼프드냐 디스트리뷰트냐, non-linear인데 레귤러냐 일레귤러냐, 이 네 가지가 하루 해가지고 4일 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최근에 라우드 스피커 요구사항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작아야 되고, 두 번째는 효율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포트 버릴 때는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작고 효율이 좋고. 네? 그 다음에 가격이 싸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부품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왜곡이 굉장히 적고, 출력도 굉장히 크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벼워야 되고, 비중은 사실 가벼운 거는 사실 큰 비중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작고 뭐 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좋고 왜곡이 적어야 된다.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일단은 작고 특히 얇으면 있잖아요. 얇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슬림 스피커는 굉장히 음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스피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렇게 콘 쉐입을 가지면서 이 구동부가 이렇게 이만큼 밑에가 구동부고 위가 진동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면. 근데 이렇게 뭐 요즘 TV에 들어가는 슬림이다, 뭐 이런 거다. 이거는 거의 뭐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있잖아요. 전부 다 non-linear 뭐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또 크게 든다고 하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참 이거 좋게 설계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프로 오디오 쪽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보다는 내가 지금 정보통신 관련된 걸 쪽으로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실제적으로 국내 산업 쪽으로는 거의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뭐 프로 오디오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예. 스피커의 구조도입니다. 예. 이게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구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얘가 자석입니다. 예. 링 타입으로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안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 뭐 마그넷이라고 그러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탑 플레이트, 밑에 있는 거를 바텀 플레이트, 이제 외자형으로 있다고, 자석이 바깥으로 있다고, 자석이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 가정에서 볼게요. 자석이죠? 뭐, 이제, 바텀 플레이트, 탑 플레이트 있고, 가운데 있는 걸 갖다 폴피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있냐, 이게? 이게 왜 있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N이고 S극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석은 물을 내주고 빨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석도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속. 우리가 자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의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물을 내주기는 빨아들이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누수가 안 생기게 해가지고 어떤 경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겠어요? 요 사이에 뭐 하겠다는 요 사이로. 요 사이로 실제로는 자석은 사방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N에서 뿜어줬다가 S를 빨아들이는 형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석이 있다고. 사방으로 나가는 건데 이 나가는 걸 최대한 모아서 요 사이만 집중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 다이나믹 방식은 직류자석하고 교류자석에 곱을 해서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류자석은 영구자석이고요. 교류자석은 전자석이에요. 그걸 이해를 잘 못해. 이게 다이나믹 스피커도 결국은 영구자석하고 전자석이 같이 힘을 합쳐서 힘을 만들어내는 원리예요. 예. 지금은 영구자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구자석은 항상 직류자석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물이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요. 여기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는 뭐 오늘 뭐 콤술에서도 오셨는데 뭐 콤술이나 엔시스라든지 아니면 뭐 FMM 무료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자개 FA 설계를 하면 됩니다. 자개 유한요소법으로 설계를 해서 그건 굉장히 정확해요. 이렇게 최적화 설계를 해주는 것들.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 직류자석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내자형이 맞냐, 외자형이 맞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류자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선이 있으면요. 여기서 전류가 흘러가면 정지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전류가 흘러가면 그 사이에 자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 현상 때문에 지금 스피커가 나온 거죠. 전류가 흘러가면 그 사이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빙 돌아서 있잖아요. 이 원형으로 이렇게 자개가 형성이 돼요. 그 자개가 형성되는데 이제 그게 전류 방향이 바뀌면 자개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가겠죠. 그 방향하고 그러니까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자개하고 영구자석이 만들어지는 자개하고의 그 상관관계에 의해서 힘이 뭐 위로도 받고 아래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개만 있으면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요 사이에. 하나만 있으면 힘이 굉장히 작겠죠. 그렇죠? 굉장히 작은데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요 사이에다가 많이 때려 넣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한 전자석 힘을 만들 수 있을까? 행게 이제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돌돌돌 말아서 넣는 거죠. 이렇게 말아서. 그쵸? 그러면 지금 아까 이게 요 사이로, 얘하고 요 사이로 넣는다고 하면 요 사이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전자석이, 코일이 한다. 도선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코일 형태로 돌돌 말아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동색이라고 하면 직류자석 B에다가 곱하기 L로 곱해주죠. L이 뭐예요? 이 도선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길이가 길수록 힘이 세지거든요. 힘이 세지기 위해서 많이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돌 말아주고 이것도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층으로 쌓아주느냐, 뭐 4층으로 쌓아주느냐, 2층으로 쌓아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길게 해주게 하는 거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곱해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F는 플레밍의 왼성 법칙 아니면 이렇게 우리 로렌츠 폴스라고 하는 F는 B에다가 곱하기 도선의 길이 L에다가 전류죠. 이 전류는 이제 앰프에서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신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 그거는 빼고
B하고 L에 대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B는 뭐냐고 하면 직류자석, 영구자석, L은 전자석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이나믹 스피커에서 쓰고 있는 그 로렌츠 폴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전자석하고 그 다음에 영구자석의 곱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뭐 여러 가지 자개 툴로 분석을 해보면 전자석의 힘은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즘 세겠습니다. 그렇지. 예를 들면 네오디움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그 가우스 메타 이렇게 찍어보면요. 뭐 크게 쓸 때는 거의 테슬라까지 올라가고 1테슬라는 10,000 가우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9,000 가우스, 8,000 가우스 이 정도 선했습니다. 이어폰도 마찬가지고 막 네오디움 자석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간격이 좁을수록 커지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 자석 밀도를 이렇게 크게 가져가거든요. 물론 이제 페라이트로 가면 2,000, 3,000밖에 못 써요. 1,000 쓰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다이나믹은 굉장히 그 영구 자석의 힘은 굉장히 세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자석의 힘이 너무 취약해요. 전자석을 코일이니까 이 자기가 뛰기 작게 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우스메터 재보면 진짜 세게 들어오는 풀 출력에 몇십 암페어를 흔다고 해도 한 300 가우스, 200 가우스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전자석 스피커라고 옛날에 부저 있었잖아요. 부저. 그렇죠? 부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교류 자석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은 지금 그거는 로렌츠 폴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버추얼 폴스라고 그래가지고 페러데이 폴스라고도 하는데 자석과 자석에 당기는 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걸로 하거든요. 그거는 같은 조건 이렇게 갭이 동일하다고 보고 같은 자석을 썼을 때 로렌츠 폴스가 갖고 있는 힘보다 버추얼 폴스, 페러데이 폴스가 갖고 있는 게 보통 5배에서 10배 커요. 그래서 부저 같은 걸 옛날에 했다고. 근데 이제 옛날 같은 부저 같은 경우는 힘만 셌지 대역이 좁죠. 그래서 특수한 용도 이렇게 알람 기능 되는 것들 아니면 대역이 굉장히 좁은 걸 쓰는데 그걸 이제 그 전자석의 기법을 갖다가 아주 극대화시켜서 나온 버전이 뭐냐고 하면 밸런스드 아마추어라는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이어폰 밸런스드 아마추어 이어폰 아시죠? 굉장히 고가 이어폰 30만 원, 50만 원 하는 거. 그게 전자석하고 똑같은 그 부저하고 똑같은 거야. 대신 그게 밸런싱을 시켰다라는 거지. 밸런싱. 옛날에 부저는 뭐였냐? 언밸런스드 아마추어예요. 분류로 본다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제어가 안 됐잖아요. 딱 밸런싱을 맞추니까 그 감도는 그대로 가면서 대역이 있잖아요. 1Hz부터 20kHz까지 확 늘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어폰을 적용한 거예요. 감도가 5배 이상 좋습니다. 사이즈를 5분의 1 줄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디 썼냐? 보청기에 썼어요. 왜 보청기에 썼냐? 보청기는 포트블 기기면서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에 갖고 있는 이어폰을 쓰잖아요. 배터리 금방 소모돼요. 보청기에서. 근데 이제 밸런스드 아마추어에 쓰면 한 5배 이상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이 간단하지만 이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연구 아이템들이 많아요. 지금 평판 자석 스피커도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리본은 왜 나왔고 정전형은 왜 나왔고 여기는 구동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하는데 정전형도 마찬가지거든요.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잖아요. 둘 다 전기 이용하는 거야. 정전형은 둘 다 전하에 대해서는 워킹을 하는 것들이고 전자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자계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왜 흘러져요? 전류에서 결국은 자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직류 자석, 교류 자석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집니다. 리본 트위트도 그렇고 또 앞전은 또 다른 카테고리가 완전히 또 다른 분야로 들어가죠.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 모든 게 다 다이나믹입니다. 앞전 안 돼. 전자석 방식 안 돼. 다 안 돼요. 다이나믹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 내 이야기한 거 있죠.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좀 더 고도화시키고 다이나믹은 제가 알고 있는 다이나믹은 이런 스피커일 때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더할 나위 없이. 근데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동부가 이만큼 차지하죠. 진동부가 이만큼 차지하잖아요. 쌓는 방식이에요. 구동부 위에 진동부. 구동부가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는 형태죠. 두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3mm를 어떻게 줄일 겁니까? 200Hz, TV 스피커다 200Hz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10W까지 견뎌야 돼요. 그렇죠? 감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를 들면 10W까지 나온다고 봅시다. 10W까지 나오고 200Hz 되려면 물리적으로 이만한 사이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플러스 1.5mm, 마이너스 1.5mm를 움직여줘야 돼요. 그 물리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mm는 확보가 된다고. 근데 이렇게 쉐입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죠. 플랫하다고 가정했을 때 3mm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요, 그 감도, 그 출력을 내주기 위해서는 구동부는 아무리 얇게 한다고 해도 6mm는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면 9mm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TV 두께는 4mm인데. 물론 이게 1kg 이상만 나오면 된다. 그러면 더 얇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변이가 뭐 0.23mm만 돼도 되거든요. 그게 마이크로잖아요. 마이크로는 1kg 이상만 쓰는 거잖아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1kg 이상 나오거든요, 거의. 그거는 얇게 할 수 있죠. TV에서 그렇게 1kg 이상만 들으면 전화기 소리 같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이 다이나믹은 초소형, 초박형으로 가면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 이제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이제 앞전형이지. 앞전형은 진동체 가고 구동체. 아주 이론적으로는 팬시하지. 근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지. 소리는 나지만 음질은 좋지 않고 저음도 안 나오고. 앰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건 지금 전류구동 방식이잖아요. 이제 그걸 가면 콘덴서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코일의 원리거든요. 아까 코일이었잖아요. 앰프도 새로 만들어야 전압구동 앰프로. 그거는 그 콘덴서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돌돌돌 말았어요. 이 말아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보빈에다가 말아주죠. 그렇죠? 얘가 유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서 이제 위로 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힘이 여기 보빈에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쨌든 코일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힘을 받아서. 그래서 이걸 무빙 코일이라고 그런다고. 다이나믹 스피커는 무빙 코일 방식이라고. 방식. 다이나믹 스피커라고 그러고. 코일 움직임이 힘은 여기만 전달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러면 요 보빈에다가 요 뚜껑만 씌워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더스트 캡이라고 그러는데 더스트 캡만 씌워가지고 소리를 내면 소리가 너무 작잖아요. 소리의 출력은 면적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면적이 2배거든요. 소리 6dB 커져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크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넓혀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돼요. 다이나믹 스피커는 힘을 한 점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보빈 위치에서.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한 점을 진동판 전체를 구동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점을 구동시키는 방식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얘가 힘을 줄 때 얘가 그냥 똑같이 딱 강체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뭔가 힘을 가해주면 이렇게 움직여주냐? 천만의 말씀이죠. 이게 안 돼. 이게 이렇게 콘처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으면 그래도 이게 나중에 스티프니스 경도라 그러는데 경도 때문에 밑에서 힘을 주더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꽃갈 생겨가지고 꽃갈콘 있잖아요. 꽃갈콘이 꽃갈 있지 않습니까? 손을 이렇게 잡더라도 쑥쑥쑥쑥 밀면 그대로 움직이죠. 이렇게 위아래로 그렇죠. 근데 이게 넓적한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거. 이걸 내가 가운데로 확 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힘은 여기만 가냐. 온갖 분할 진동이 같이 임페이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판 스피커로 가면 정말 나쁘게 나와요. 이런 스피커 있잖아요. 정말 나쁘게 나와요. 이거는 이거 스티프니스가 안에는 커졌다가 계속 작아진 형태로 가거든요. 이렇게 설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얘가. 그래서 굉장히 음질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요 코일이 위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잘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 요 사이 간격이 좁으면 좁아질수록 아까 B값 있잖아요. 직류에서 커지거든요. 간격이 2배로 줄면 힘이 4배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클 때는 모르겠지만 작아질 때는 요 1mm 차이가 힘이 막 몇 배로 커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좁히려고 한다고. 예? 그 좁히면 이게 조금만 옆으로만 이렇게 센터에 딱 안 있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터치가 생기죠. 그러면 나중에 긁히면 나중에 어떻게 불이 나고 타버리고 뭐 쇼트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밑에도 잡아주고 위에도 잡아주는 이중으로 잡아준다고. 그 밑에 잡아주는 거를 댐퍼, 위에 잡아주는 것들을 갖다가 뭐 엣지, 뭐 서라운드, 이걸 댐프라고도 그러고 스파이더라고도 그러고 뭐 부르는 거는 여러 가지로 불러요. 어쨌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얘하고 얘의 역할이 더 중요한 역할은 얘가 힘을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뭐 전류 흐르면 아래든 위라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전류를 탁 껐어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요, 원래 자리로, 그렇죠?
그거 하는 역할이 바로 얘하고 얘. 그리고 복원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아까 로렌츠 풀스 내주는 것들은 구동력. 그러면 전류 껐어. 원래 들어와. 이 두 개 원래 들어오는 거예요. 스피커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뭐냐고 하면 바로 얘하고 얘. 스피커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거고 시간에 따라서 다 바뀌고 나중에 제일 근본 원인이 얘입니다. 얘. 저걸 어떻게 잘 만들어줄 건가 하는 게 이제 사실 숙제죠. 현재 모델링도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스피커 하시는 분 에이징 그러죠, 에이징. 에이징의 근본 원인이 얘하고 얘 때문에. 에이징은 우리말로 하면 노화잖아, 노화, 그쵸? 늙어가는 거잖아요. 늙어가는. 근데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얘에 대한 특성들이 계속 바뀌는 거고, 그쵸? 내가 팝을 많이 듣느냐. 그냥 자동차로 치면 길 드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10시간 들었을 때 이게 경도 값이 다르고, 1000시간 들었을 때 경도 값이 다르고, 10,000시간 들었을 때 다르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코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L 값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돌 말아줬잖아요. 이게 말았잖아요. 이 말아버리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요. 이게 갑자기 코일로 바뀐 거잖아요. 그쵸? 직선 상태하고 코일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요 사이로 자기력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얘가 돌돌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력이 굉장히 극대화가 돼요. 이게 예를 들면 돌돌 말하는 턴수가 100번이다 그러면 그 자기력이 100배가 커진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긴 자기력이 있잖아요. 전류 올려주면. 이게 엄청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돌돌 말아줘 버리면 인덕턴스라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인덕턴스. 이게 전기전자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 인덕턴스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물리로 치면 관성 같은 거예요, 관성. 질량 같은 거. 이 양반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내가 툭 치면 싹 밀려가잖아요. 이 양반을 치면 잘 안 움직이죠. 반발력이 생기잖아요. 얘가 되면요. 돌돌 말아 놓으면요. 뭐가 변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신호가 변할 때 안 변하려고 그래요. 그게 변화의 속도가 점점 이렇게 세지면 세질수록 반발력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동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바뀌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1Hz, 일주일에 한 번 바뀌는 거죠. 100Hz면 일주일에 100번 바뀌는 거고 1kH라 그러면 일주일에 1000번 바뀌는 거잖아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변화율이 커지는 거죠. 빨리빨리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이 코일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전류를 계속 못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못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반발력이 생겨가지고. 그럼 고주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집에 있는 스피커 케이블도 있잖아요. 길잖아요.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딱 나와보십시오. 고음이 잘 안 나와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최대한 단선회가 짧게 써야지. PA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돌돌돌 말아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딱 묶어가지고 좋아. 그럼 고음이 잘 안 나오지. 이게 돌돌돌 말기 위해서 L 값이 커진 부분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나쁜 쪽으로 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 커브를 보면 고주파로 갈수록 이렇게 임피던스가 쑥 커지죠. 이렇게. 그게 그것 때문에 생기나, 이것 때문에. 모든 스피커가 다 임피던스가 고주파로 커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평판 자석 스피커는 얘를 갖다가 펼쳐놨거든요. 이렇게요. 그거는 똑같아요. 예.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스피커가 모든 게 다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임피던스 커브가. 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요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속에서 움직이면 예, 올 때는 일이 생기네요. 예. 나오면 뭐가 될까요? 요 코어가 뭐로 되는 것이 나왔어요. 코어는 공기가 코어가 되죠? 들어가면 무슨 코어로 바뀝니까? 내장형이라 그러면 자석 코어가 바뀌고 외장형이라 그러면 스틸 코어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이게 반발하는 인덕턴스가 반발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고주파를 빨리 뭔가 바뀌는 것에 대한 반발력이 있잖아요. 이 스틸 코어로 되면요. 에어 코어보다 반발력이 1000배가 커져요. 1000배가. 그러면 반발력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겠죠.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면 임피던스 커브가 하나의 커브로 나오는 게 아니고 위로 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이게 다 비대칭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철신 코어로 갔다가 공신 코어로 갔다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인덕턴스에 대한 비선형 왜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대충은 이해가시죠? 네? 이제 제가 맛배기만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코일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문제점에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하나 때문에. 왜 코일을 썼다? 전자석에 힘을 크게 해주려고, L을 길게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덕턴스라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생겼고, 이게 이 자기 구조 속에서 요 사이에 쏙 들어가 버리다 보면 이 운동을 할 때 완전히 이제 내가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그쵸? 아래쪽에 있으면 스틸 코어, 바깥으로 나가면 에어 코어. 중간쯤에 있으면 중간쯤 코어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에 따라서 왜곡이 내가 사인파를 넣었는데 삼각파가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맛배기인데.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그 전기 기계 음향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게 전압을 갖다가 우리는 학교 배울 때 V라고도 배웠죠. 그렇죠? U라고 표현한 이유가 진동판이 나중에 움직이잖아요. 그럼 속도 텀이 나오죠. 그렇죠? 벨로시티 텀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V라고 해주기 위해서 얘는 U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V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압, 전류. 아시겠죠? 유럽식으로 표현하면 U라고 표현하니까. 어쨌든 전압하고 전류가 흐르게 돼요. 지금 우리 아까 얘가 코일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 전류우동 방식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앰프는 다 전류우동 방식이라고. 전압원에 의해서는 전류우동 방식이 되거든요. 전류가 흐르면 이게 코일에 B하고 L하고 I에 대한 상호작용에서 그렇죠. I가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I에. 그래서 스피커의 모든 왜곡은 측정을 할 때 전류에서 나옵니다. 전압에서는 안 나와요. 전압은 앰프 특성을 보는 거고 전류에서 모든 왜곡이 다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예, 전류가 돌돌 이렇게 코일에 감겨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전류의 세기라든지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 움직이면 여기 있는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전달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가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 이 코일 자체가 뭐 순수한 뭐 저항이 하나도 없는 성분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가 쭉 펴놓고 있잖아요. 쭉 펴놓고 이렇게 그 멀티미터를 딱 재보면 뭐 5옴, 4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직류저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직류저항이 바로 RE 값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펼쳐놓은 게 아니라 돌돌 말아놨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게 인덕턴스로 나온다는 거지. LE로. 이 서브스크립트 있잖아요. 아래 첨자 E라는 말은 전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전기계. M으로 가면 미케니컬, 기계계로 가는 겁니다. A로 가면 어쿠스틱, 음향계로 가는 거예요. 서브스크립트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기적인 L값, 정기적인 R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냥 R로 나타나는지 왜 L로 나타나느냐. 코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평판 자석 스피커라든지 리본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L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말아놓지를 않았으니까. 모든 스피커가 다 L 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힘을 주죠. 그러면 이게 진동판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이제 여기서 위아래로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하고 속도 텀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얘하고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더가 갖고 있는 경도값, 복원력 있잖아요. 경도값을 말하는 거고 RMS는 이 갖고 있는 기계적인 마찰값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진동판의 무게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SD는 이 진동판의 표면적, 유효 방사 면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방사가 되면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폰을 잰다고 하면 이제 리액턴스 성분하고 리턴스 성분이 나오는데 이게 음향적인 질량하고 음향적인 그 저항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소리에 나중에 이제 기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재는 게 우리가 마이크로폰으로 수음하는 거예요. 어쨌든 메커니즘은 전기가 흘려서 진동을 해가지고 방사가 돼서 마이크로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꼭 좀 이해를 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하고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하고 음향적이 있어요. 이게 그 보이는 현상만 다를 뿐 물리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사실은요. 보세요. 전압이죠. 예? 전기에서는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고 인덕턴스, 커패턴스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RLC, 전압, 전류 이렇게. 이 전압은 기계에서는 뭐로 바뀌냐고 하면 힘으로 바뀌어요. 힘. 그리고 전류는
기계적으로는 보면 속도로 바뀌어요. 진동권의 속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는 아까 질량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건 아까 조금 설명을 해줬죠. 인덕턴스. 뭔가 반발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거운 놈이 확 밀면 반발력이 더 크죠. 뭐 확 빨리 바뀌려고 하면 그렇죠. 이거는 질량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인덕턴스는. 인덕턴스는 질량하고 똑같다. 커페이선스는 기계가 갖고 있는 컴플라이언스예요. 이거 역수가 이제 스티프니스가 되는 거지. 이제 복원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복원력이 똑같은 겁니다. 저항은 기계적인 댐핑. 뭐가 운동을 할 때 있잖아요.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근데 음향하고는 뭐 하냐면 이 전압은 기계적인 힘이 바뀔 때 음향적으로는 음압으로 바뀌어요. 근데 쉽게 보면 전압, 음압 똑같죠? 그렇죠? 압력 관련된 거라고. 전압이 음압으로 바뀌어요. 다음 전류는 진동판의 속도가 공기 입자의 최적 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냐고 하면 전류도 결국은 전하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예. 속도 같은 경우에도 파티클 벨로시티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앞에 기하는 전체 있잖아요. 전체. 예? 그 공기 입자 전체를 갖다가 다 본 최적 속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결국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전기라는 게 물의 흐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압이 전압이 되는 거고 수류가 전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떤 이렇게 마찰이 안에 있는 마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물의 물량. 진동판이 확 밀어내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앞에는 막 공기가 막 있겠죠. 그렇죠? 확 밀어내는 전체적인 물의 양을 보시면 돼요. 그게 최적 속도? 전류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물의 양이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개념이고요. 인덕턴스는 똑같아요. 진동계 질량, 음향적 질량 똑같아요. 커페이턴스는 아까 이게 역수인 컴플랜스의 역수인 스피니스랑 같다고 그랬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기계적인 댐핑이 음향적 댐핑. 얘는 제어해주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운동이 생겼을 때 제어하는 역할이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퀄리티 팩터라고 그래요. 이게 결국은 품질을 나타내는 거지. 미친 듯이 막 진동을 한다. 누가 그걸 못해요? 소리 잘 나겠죠? 그 소리만 한다고 스피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좋은 넓은 대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품질이 나오는 거지. 결국 그게 품질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Q 값이라고 그래요. Q의 뭐 약자냐면 Q는 퀄리티 약자의 퀄리티. 품질을 보는 거죠. 얼만큼 제어를 잘해주냐는 거예요.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요. 이거 음향학 첫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기계공학, 소음, 진동 첫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생소하신 분들 있을 텐데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사실 스피커는 진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음 진동 하시는 분이 기계공학과가 사실 제일 이해하기 쉬운 분야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이 스피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다 진동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진동체 무게, 인덕턴스는 무게랑 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진동체가 뭐가 있어요? 진동체 보면 아까 보면 그 보빈도 무게로 작용할 거고 코일도 무게로 작용할 거고 스파이드도 무게로 작용하고 콘도 무게로 작용하고 엣지도 무게로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더스트캡도 무게로 작용하고 그걸 다 합친 게 진동계의 질량이고 그게 정기적으로 보면 인덕턴스로 보이는 거예요. 코일 돌돌 말아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게 막아주는 거라 그랬죠. 질량이 무거우면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움직일 때는 잘 움직이다가 뭐 이만기 같은 사람을 빨리 움직인다고 해보시오. 그러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질량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이거는 이제 이거 역수가 스티프니스거든요. 스티프니스라는 건 뉴턴 퍼 메타예요. 1m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이 힘이 이제 존재하냐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복원력이랑 관련된 건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후쿠이 법칙 그래가지고 F는 KX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1mm 늘어나면 복원력이 뭐 1뉴턴이면 2mm 늘어나면 2뉴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K값 있죠? 상수 K값. 그게 스티프니스예요. 복원력에 관련된 거. 원상태로 돌려주는 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동을 만들어주면 얘는 뭐로 만들어준다고? 다시 복원력을 만들어서 원상태로 그래 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서라운드 스파이드 없이 이거 위에다가 코일 몰랐다가 전류 연결합시다. 탕 튕겨 나가버리죠. 이거. 튕겨 나가버립니다. 이게 운동이 아니죠. 복원이 없으면 이게 운동이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이 부분도
이게 정기적으로는요, 이렇게 전화번호에서 전류가 흐르면 L하고 RC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공진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R하고 C 부분들이 이것만 있으면 그냥 예를 들면 R만 있다고 하면 이제 저항으로 나온 거잖아요. 매듭 나오는 거잖아요. 얘하고 얘가 있으면 임피던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왜? 교류를 흘려줬을 때 1Hz, 100Hz, 1000Hz 막 흘려주면 변화율에 따라서 아까 이게 뭐로 작용한다 그랬습니까? 돌돌돌 말아 놓으면 저항이 커진다 그랬죠. 주파수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그 저항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임피던스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런 2차 미분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골치 아프면 예, 2차 미분 관계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공진회로가 되거든요. 예, 공진회로가 걸리는 건데 이 공진 주파수를 잘 알아놔야 돼요. 꼭 수식을 하나 외워둬야 될까요? 공진 주파수는요, 루트 m분의 k.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원래 상수가 있는데 2파이라는 상수가 있지만 2파이분의 1이라는 상수가 있지만 그건 없애버리면 상수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이건 질량이죠. 이게 아까 경도라 그랬잖아요. 딱딱한 정도. 복원력이라 그랬죠. 복원력. 이거는 무게예요. 무게. 그러니까 무게가 커지면 공진 주파수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겠죠. 그렇죠? 복원력이 세면 공진 주파수는 올라간다. 경도가 2배가 커진다. 경도가 4배가 커진다. 그러면 공진 주파수는 100Hz, 200Hz 2배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C가 스티프니스의 역수니까 이게 K로 하면 이렇게 위로 분자로 올라갈 거잖아요. 이 수식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스피커 하시는 분이 루트 n분의 K가 공진 주파수라는 거 모르면 진짜 개닥질 해야 되면 경험적으로 알죠. 좀 무거운 거 달면 F제로 떨어질 거잖아요. 그쵸? 진동판 무게가 무거워지면 F제로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누가 F제로를 좀 낮춰달래. 그럼 뭐 질량을 크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는 뭐냐? 감도가 떨어져 버리죠. 그렇죠? 감도는 무게의 제곱이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무게가 2배 늘어나잖아요. 10g, 20g 되잖아요. 그러면 감도가 6dB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럼 F0는 떨어졌지만 감도도 툭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하지만 이 공식은 이게 이겁니다. 다음은 기계적인 해석법입니다. 힘이 발생되면, 아까 예를 들면 로렌츠 폴스에서 힘이 발생되면 진동판이 어느 속도로 가지고, 이제, 떨게 되겠죠. 그쵸?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 교류니까 주파수에 닿을 되는데, 이게 이제 진동 질량, 진동 저항, 그 다음에 진동 커피턴스, 그러니까 이게 뭐 복원력 관련된 부분이죠. 이 세 개로 이제 똑같습니다. 이게 n분의 k 있죠? 이게 이제 복원력 관련된, 경도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동 에너지면 얘는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를 유지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 전기계나 기계계나 똑같습니다. 뭐 진동가나 물체치고 질량이 없는 게 있습니까? 없죠? 네. 그리고 탄성 없는 물체가 있습니까? 이런 나무들도 탄성은 다 있습니다. 네? 탄성 없는 물체는 없다고. 저항 없는 물체도 없듯이. 그게 크냐 작냐라는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모든 그 물질은 다 이렇게 공진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 Q 값이 크냐 작냐라는 있는 차이인 것 뿐이지. 예?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음향적인 겁니다. 음향적인 거는 이렇게, 이게 똑같습니다. 음향적인 것들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피커에 다루는 것들은 이게 압력이 가해지면 볼륨 밸런시티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네? 소위 말해서 수압이 가해지면 물이 흐르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액턴 성분,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음향 소리로서 이제 나오는 텀이 되겠는 거죠. 똑같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스피커는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전압에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LR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힘으로 바뀌는 게 바로 로렌츠 폴스라고 그랬죠. F는 BLI라고. BL이라는 결합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BL이라는 결합상수가. B가 클수록 힘이 세지고 L이 길수록 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합상수에 의해서 일종의 트랜스포머 같은 게 나거든요. 거기에서 힘이 발생돼.
힘이 발생되면 이렇게 그 진동이 이루어지겠죠. 속도. 이루어지면 이게 진동 질량, 진동 마찰력, 진동에 관련된 스티프니스 아니면 커피선스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이게 또 음향으로 바뀔 때는 결합 상수가 뭐냐고 하면 바로 방사 면적이에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음압이 크게 나타난다 그랬죠. 예? 이 속도는 그대로 여기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최적 속도고 이거는 그냥 진동체 속도인 뿐이지 이거는 가는 거고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이 면적에 따라서 음압이 크게 작으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TS 파라메터, 선형 파라메터를 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얘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이 결합 상수가 바뀌면 완전히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다르면 있는 것들 다 다르게 나와버리겠죠?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요. 얘를 전기계로 치환하는 방식이에요. 이 기계계인데 이거를 그냥 RLC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C, L, R로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왜냐하면 BL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결합상수이기 때문에. 또 얘도 이렇게 MA, RA, MS도 뭐로 가지고 이렇게 이 SD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치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음향적인 건데 이거는 기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결합상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소위 말해서 등가회로로 다 전기적인 등가회로로 바꿀 수도 있고 기계적인 등가회로로 바꿀 수도 있고 음향적인 등가회로로 내가 전기적이다. 아까 전기전자 전공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음향도 요 관계, 이런 관계식에서 이렇게 바꿨다가 여기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내가 기계적이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어서 바꾸는 거고. 어디서 보냐에 따라 다 다르게 있는데 어쨌든 이 결합상수 넣어가지고 다음에 다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고 하면 정기적인 RLC, 기계적인 RLC, 음향적인 RLC로 다 똑같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는 인덕턴스가 여기서는 질량으로 보이고 뭐 이런 보이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똑같은 얘기야 다. 스피커라는 것들은 다이나믹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BL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BL. 근데 이 결합 상수가 좋냐? 제일 효율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버추얼 펄스를 이용하면 이게 수식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BL의 스퀘어로 나와요. 제곱승으로. 그러니까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전자석이 힘이 세서 좋다고. 그래서 뭐 힘 필요한데 나 전자석 쓰지 무빙코일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쵸? DC 모터, 부저, 단순한 이렇게 뭔가 힘이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들이 다 전자석 방식으로 쓰지 무빙코일 방식으로 안 써요. 무빙코일 방식으로 쓰는 것들은 뭔가 제어를 굉장히 잘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스피커가 제어가 잘 되어 있잖아요. 고주파수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일 때 이제 무빙코일로 쓰는 거지, 이게 단순히 어떤 전기를 기계로 변하는 효율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로렌츠 폴스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원음을 그대로 재생해 주느냐.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왜곡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왜곡이 바로 이제 리니어 왜곡이에요. 두 번째 왜곡은 넌리니어 왜곡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디펙트라고 하는, 아까 저는 이렇게 구분 안 했어요. 리니어인데 럼프트냐 디스트리뷰트냐, 넌리니어인데 레귤러냐 일레귤러냐. 이게 바로 넌리니어인데 일레귤러한 거예요. 이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뭐냐고 하면 넌리니어인데 레귤러한 거.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모델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마이크로폰 측정하는 거 보면 입력 넣어가지고 이거 측정만 했지 이 사이가 이게 모델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무 개념이 없죠. 어떤 장비라도 그건 없어요. 그냥 1kg 넣었는데 왜 2, 3kg가 나오냐? 크게 나면 나쁜 거죠. 근데 그 물리적인 원인이 여기서 생겼냐 여기서 생겼냐 하는 것들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그거는 내가 경험적으로 그걸 갖다가 공부를 한다든지 그에 대한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찾아나가는 과정이지 그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오늘 배울 거는 바로 리니어 모델에 대한 것들이에요. 여기 읽어보면요.
그 리니어 모델, 넌리니어 모델로 가지고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 때 골든 유닛에는 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디펙트는 우리가 골든 샘플일 때는, 레퍼런스 샘플일 때는 없다가 제조 과정이라든지 생기는 거, 이거 찾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또 제품 출하 이후에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디펙트로 들어가요. 이거는 4일차 교육 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넌리니어 왜곡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스피커하고 이런 스피커가 있다고 봐봐요. 이거는 넌리니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타협을 찰 수밖에 없어요. 얇아진다. 왜곡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왜곡이 이 정형이라고 레귤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일정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조건일 때 그런 왜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모델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물론 지금 그렇게 보정하는 프로세싱이 없긴 하지만 지금 이제 앰프 회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여기까지를 다 보정해주는 그런 액티브한 앰프 시스템. 그러면 여기도 굉장히 좋은 소리 내줄 수 있죠. 얘는 하실 수가 없어요. 얘는 일레귤러 하다 그랬잖아요.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어느 특정한 레벨 때문에 훅 생겼다가 또 안 생겼다가, 오늘 생겼다가 내일 안 생겼다가, 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까지는 다 보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레벨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고 하면 요거 대비 이게 한 60dB, 70dB 밑으로 나와요.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사람한테 굉장히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탁 뜨거든요. 네? 우리가 이 전부 다 우리 그 스피커 분석할 때 대부분 주파수 분석을 하죠. 그쵸? 주파수 축에서 몇 dB 나와요. 주파수 분석의 함정이에요, 함정. 우리가 FFT 분석하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쵸? FFT 분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윈도잉을 씌워주죠. 그쵸? 그 사이에서 에너지를 갖다 주파수로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순간적으로 뭔가 클릭이 탁 뜨잖아요. 그러면 FFT 분석을 하면 에너지는 밑에 있어. 그러면 THD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작게 나오는 걸 보여요. 근데 타임 도면에서 보면 탁탁 바뀌는 게 사람 귀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THD에서는 굉장히 나쁜데 찾아볼 수는 없는데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디펙트가 나온 게고 러브 앤 버저라는 게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찾기가 어렵고 나중에 3일차, 4일차 교육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어떻게 디텍션을 할 거냐 이거를. 음질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보통신용으로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건데 이제 제너럴 스피커 쪽이라든지 홈 시어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들어가죠. 이거 하나가 명기하고 허접한 거하고 딱 나가지고 경계가 되니까. 그래서 전수검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수검사를 할 거냐? 에너지가 마이너스 60dB인데. 그럼 무형실에 있을 때는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SNL 확보되니까. 근데 필드에서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 생산 라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4일차 교육 때 계속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거 측정은. 예, 지금 계측 장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계측 장비. 계측 장비는 절대 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값 나와요. 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쉽게 그냥 F0 있잖아요. A사, B사, C사, F0 다 다르게 나옵니다. 에타니에서는 F0 하고요. 펄스에서는 F0 하고, 클리펠에서는 F0 하고, 사운드체크에서 F0 하고, 다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시료인데. 그런 거 혹시 못 느껴보셨습니까? 측정을 했는데 그래프가 깨끗하게 잘 나온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피팅한 결과입니다. 피팅한 결과지. 측정된 결과는 절대 안 보여줘요. 자기가 따라간 거 있잖아요. 피팅한 결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피팅 알고리즘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텐데, 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 어떤 내가 측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확한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결과값을 측정해 내려면
굉장히 측정을 섬세하게 여러 번 해줘야 돼요. 조건을 계속 바꿔가면서. 근데 그런 거 하면 있잖아요. 측정 장비 쓰는 사람들이 안 사.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 찾거든요. 그래서 싸구려 스피커일수록 더 깨끗하게 잘 보여줘. 내가 아무렇게나 측정했는데도 결과가 다 나오는 거야. 이야, 이 책 진짜 이거 똑똑한 개뻥? 절대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네가 어떻게 잡아? 내가 다 보여줄게. 그건 굉장히 나쁜 시스템이에요. 특히 이제 이거 시스템 뭐 이제 좀 위에 있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 장비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선형일 때 스몰 시그널 도메인이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선형인지, 그리고 이게 이제 비선형으로 갔을 때 라지 시그널 도메인인데,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선형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 Sorry, all that you can say. Years gone by and still. 이게 물론 이제 이거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선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선형적으로 되면 어떤 소리로 바뀌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rry, all that you can say. Years gone by and still. 오늘 다 가면서 역시 두 번째 소리가 훌륭한 것 같아. 더 크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소리라는 게 비선형적으로 가면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요. 왜? 1kg 톤 들어갔는데 2kg, 3kg, 4kg 나오니까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지금 아마 LG 삼성전자에서 마이크로 슬림 쪽 담당하시는 분들은 역시 2번이 최고야. 더 크게 들리니까. 그렇게 만들어 와! 그렇게 아마, 그건 뭐 현실이니까. 근데 그게 다 비선형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바뀌는 원인을 다 찾자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 2번 소리를, 그 소리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Like sorry, like sorry. 아시겠죠? 이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래, 집중 변수, 그 다음에 분산 변수. 오늘 이렇게 선형 외국에서 보면 집중 변수, 분산 변수, 근거리 염장, 원거리 염장까지가 다 본 게 선형 도메인에서 보는 왜곡을 갖다가 분석하는 여기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것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세 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변수에 대한 것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긴 했어요. 이 왜곡의 원인이 뭐냐고 하면, 측정은 집중 변수 같은 경우에는 왜 집중이냐고 하냐 그러면요, 디스트리뷰터의 반대니까 럼프드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구동을 하면 요 진동판이 있잖아요. 분할 진동이 없이 강체처럼 똑같이 움직인다는 그 가정하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하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주파 소리는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TS 파라미터를 재면서 내가 F0가 100Hz짜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뭐 5kg, 6kg까지 본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얘는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나오는데 F0의 20배까지만 보면 맞아요. 일반적인 룰이. 100Hz다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 20배면 2kg까지만 봐야 돼요. 그 외에는 분산 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도 안 맞아. 그걸 열심히 피팅해야 따라가잖아요. 어쨌든 이게 피팅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뭐 LMS라고 그래가지고 리스트 민 스퀘어라고 그래가지고 에러를 줄이는 방향을 따라가는데 그게 맞지도 않는 걸 따라가봤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F0 근데 TS 파라메타 해가지고 임피던스 커브를 보면서 있잖아요. 뭐 20kg까지 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경향을 보기 위해서 인덕턴스 영향을 보기 위해서 다 볼 수는 있지만 그게 TS 파라메타를 뽑기 위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경향을 보는 거면 모르겠지만 TS 파라미터를 뽑을 때는 FZ에서 20배까지만 보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10배까지 봐도 되는데 20배 정도까지. 왜냐 그러면 TS 파라미터 기본적인 정의는 럼프드예요.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리니어 럼프드 파라미터라고 그러는 거고, 이거는 제일 기본적으로 재는 게 바로 이제 터미널에서 전압과 전류를 재는 거죠. 전압과 전류를 재니까 뭐를 잴 수 있습니까? 임피던스를 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는 게 임피던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커브가 나온다고. 근데 그 커브를 잴 때는 뭐가 영향을 미치나 하면 이제 기계적인 공징들. 그쵸? 기계적인 공징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정기적인 입력 임피던스는 코일이라든지 자기경력 자석. 이게 B 값이잖아요.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음향부하. 베프라든 인클로드에 의해서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이렇게 변수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긴 주파수도 나오고, 로스 팩터도 나오고, 진동 질량, 스티프니스, 직류장, 뭐 DCR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인더턴스, 그 다음에 음향 임피던스, 박스 최적, 포트 공진. 그러니까 TS 파라미터를 구하면 이게 나중에 다 나오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그냥 그 터미널에 단자만 연결했는데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직류장이 얼마인지, 인더턴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무게가, 진동치의 무게 있잖아요. 코일에다가, 보빈에다가, 더스트 캡에다가, 콘에다가, 엣지에다가, 서라운드, 이 무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요. 이 BL 값도 알 수 있어요, BL. 공긴 주파수도 알 수 있고. 손실계수, 이제 Q 값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Q 값. Q 값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스가 붙어 있는 거라면 박스 최적, 포트 공지, 음향 임피던스,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더 나오는 것들은 얘가 갖고 있는 감도가 얼마인지. 그렇죠? 주파 특성 커브가 다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임피던스 커브만 내가 했는데 여기까지 다 나온다는 게. 놀랍기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 듣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봅시다. 이제 어떤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이제 구동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다 그랬죠? 힘하고 속도가 나온다 그랬죠? 이건 어디겠어요? 이제 보이스 코일이 위치하잖아요. 보이스 코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빈이 있잖아요. 보빈에서 이제 힘을 받게 되고, 이게 이제 속도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 이 진동판 있잖아요. 콘 전체, 여기 전체가, 이거 전체가 이제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냐고 하면, 콘은 서피스에서 있잖아요. R을 보는 게, 이게 뭐냐고 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야. 왜? 여기하고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TS 파라미터를 잴 때는 여기는 안 보고 이것만 잽니다. 여기까지는. 이걸 재면 분산 변수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가 다 다르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니까. 실제로는 있잖아요. 힘하고 속도가 곳곳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분할 진동이 생기면.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 진동인 거죠. 그게 힘하고 속도가 똑같다 그러면 럼프드 파라미터가 되겠죠.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공기를 밀어내면 가까운 데서는 니어필드로, 먼 데서는 파필드로 바뀌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장비로가 재고 있는 건 뭐 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전압 전류 해가지고 임피던스 박스를 통해서 재는 거, 얘 재죠. 그쵸? 전압 전류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눠줘가지고, 딱 여기서 된다고, 이거.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슉 넘어가서 이 사이는 몰라. 요걸 재죠. 파필드에 재는 경우도 있고, 니어필드에 재는 경우도 있고, 마이크로폰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뭐, 요렇게 재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면 1m에서 재는 거, 우리가 보통 50cm나 1m 되는 거면 파필드죠. 요거하고 이 두 개만 가지고는요, 현상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메커니즘 싹 다 빠졌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걸 어떻게 재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는 얘가 전압과 전류에 의해서 힘하고 속도로 바뀌죠. 힘하고 속도를 바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변이기가 있어야 돼요. 가속도계나 변이기가 있어야 된다고. 변이를 미분해주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되잖아요. 어쨌든 변이를 재야 된다고, 변이를. 근데 지금 변이 재는 머신이 있습니까? 뭐 폴리텍 장비나 아니면 클리펠 장비 두 개밖에 없어요. 이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잴 수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걸 재면요, 더 정확하게 TS 파라미터를 럼프드 파라미터를 더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전기로가 재는 것보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요 힘하고 속도 텀을 가지고 오는 변이 있잖아요.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변이가 주파수에서 바뀌는 거거든요. 이 변이 커브를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더 정확한 TS 파라미터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클리펠 장비에서 그 리니어 파라미터 뽑는 핵심이에요. 레이저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들. 그 클리펠 장비는 그 리니어 파라미터 뽑는 것들은 특별한 게 사실은 없어요. 핵심은 넌리니어를 모델링 해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다음 교육, 다다음 교육.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리니어 파라미터는 어쨌든 크게 다른 점이 있다 하면 변이를 통해서 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더 상세하게 더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 더 가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특히 마이크로 슬림을 가잖아요. 마이크로 슬림을 가가지고 TS 파라미터를 재려면 뭐로 해야 돼요? 뭐 질량을 추가한다든지 박스를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2번을 재야 됩니다. 2번을 재야 기계적인 파라미터를 간다고. 한 번을 재면 정기적인 파라미터밖에 몰라요. 임피던스 커브 하나만 나오면 정기적인 계에서만 잴 수 있어요. 근데 2번을 재줘야 그게 미케니컬한 파라미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박스를 추가한다든지 질량을 추가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마이크로 슬림, 이어폰, 헤드폰에다가 질량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 비닐 위에다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쵸? 10g짜리를 달든 뭐 다 가능하다고. 이게 이어폰인데요. 이어폰 여기다 뭘 어떻게 붙이고 여기다가. 될 수가 없어요. 이어폰 업체 누구 있습니까? TS 파라미터 잰 적 있습니까? 절대 잴 수가 없어요. 근데 레이저는 한 방에 나와요. 레이저 변이를 재면 변이만 나오면 다 나옵니다. TS 파라미터라는 게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전기계에서 바라보는, 아까 RLC 있죠. 뭐 여러 가지 전기에서 바라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향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다 TS 파라미터예요. TS 파라미터는 이 세 가지를 다 보면 풀셋으로 다 보는 거고, 이것만 볼 수도 있고, 기계까지 볼 수도 있고, 전기까지 볼 수도 있고. 내가 기계까지 보려면 알아야 되는 게 아까 비해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쵸? 음향까지 다 보려면 유효 방사 면적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레이저 한 점을 딱 대잖아요. 그러면 미케니컬까지 딱 다 봐요. BL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효 방사 면적 있잖아요. 이거 면적. 이 값만 넣어주면요. 음향까지 한 방에 레이저만 재더라도 싹 다 나와요. 근데 내가 전기계로 재잖아요. 이 전압전력 나눠주는 텀을 가지고 임피던스를 TS가 아니라 이렇게 재거든요. T라고 써보는 사람 잴 때는 뭐 질량을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이런 것들이야 다 가능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붙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박스 추가하는 걸로도 하고 했는데 그게 뭐 리키지도 생기고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안 써 거의.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변이를 통해서 재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요. 이제. 그럼 변이는 그러면 레이저로 한 방으로 재면 다 되냐?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는 게 나와요. 그걸 또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